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을 요즘 우리는 글로벌 공룡 기업이라고도 부르죠. 공룡만큼 아주 큰 기업이라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점점 더 덩치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또 독과점 문제,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대안과 함께 여러 논란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책 한 권을 함께 살펴보겠고요. 오늘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투자자들의 분노가 고조되면서 그를 해고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스탑 일론이라는 가상화폐까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늘 휴머노믹스 시간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네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깊어서 0.4% 정도 내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이슈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준이 이 네.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뉴스 아닙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실 주목하고 있었던 코멘트의 아주 일부가 오늘 나온 것 같고요. 예. 4월 말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의사록 안에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 경제가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갖고 있던 목표를 향해서, FOMC가 갖고 있던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진전을 할 경우에 네. 향후 회의들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네. 우리가 채권 매입의 속도 조절 계획을 논의를 좀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내용이 실렸는데요. 네. 이 내용이 다수설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무시할 만한 소수 의견도 아닌 약간의 뭐랄까요?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의견으로 제시가 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놀랐던 것은 4월 FOMC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네. 아직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말할 때가 아직 아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열어보니까 당시의 회의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과반수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만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랐고요. 네.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향후 회의들 중에 어느 지점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예. 그 표현이 upcoming meetings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보통은 이 표현을 쓰게 되면 향후에 한 두세 달, 2번에서 3번 이내의 회의에서 네.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주로 많이 쓰여왔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한 9월 안에 이 논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이제 시장이 좀 더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도 주식 시장이 3일째 지금 하락했고,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제로금리까지 낮춰놓고도 시장에 돈이 잘 안 풀리니까 직접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네. 그 사들이는 양을 좀 줄여가기 시작하는 걸 말씀하신 대로 업커밍 미팅스,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정도 후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군요, 결국.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별일이 없으면 8월, 9월 이쯤 되면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는 좀 채권 매입을 줄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채권 매입을 줄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채권 매입을 줄일지 말지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줄일지 말지를 예. 이제 지금까지는 그 논의조차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 논의는 좀 한번 해보자.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식시장에서 조금 다소 긴장했던 건 실제로 돈 푸는 속도를 줄일까 봐, 즉 수도꼭지를 잠글까 봐 걱정이었는데, 네네. 잠글지 말지에 대한 걸 한 석 달쯤 후부터는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면, 그렇죠. 이거는 그럼 예상보다 그게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정도
뉘앙스는 있었던 겁니까? 네, 지금 시장은 뭐 그 정도는 예상을 해왔었고요. 예. 보통은 지금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나 아니면 9월 FOMC 정도에는 늦어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근데 저희가 일부분을 다 알고 있음에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가 뭐 한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던 사례들을 쭉 뽑아보면은요. 네. 대부분 한 7, 80%가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쪽에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주가가 하락합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오늘처럼 시사했을 경우에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막상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할 때도 하락하고, 예. 또 실제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도 또 하락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었던 재료고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어쨌든 그동안에 아주 도비시한 완화적인 환경에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정상화로 간다는 과정에서 네.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것이고요. 음. 실제 또 금리가 인상되면 뭐 조달 금리라든가 조달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바뀌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골자가 뭐든 간에 테이퍼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입에 올려지는 것 자체가 싫다. 그때 주식은 그렇죠. 내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들은 뭘 어떻게 좀 움직이거나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번에 의사록에서 하나 좀 뭐랄까요,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그 연준의 멤버들이 실제 자기들의 지역에 있는 기업가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네. 네, 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으로는 보통은 건강이 걱정돼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미국은 지금 5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고용의 최대 그 연령층입니다. 예.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이 되고 뭐 조기 은퇴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예. 아직 학교가 열렸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취업 시장에 나가는 게 좀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뭐 사람들이 많이 노동시장에 못 나가니까요. 예. 임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또 고용 지표는 부진할 거거든요. 예.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봤던 그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부진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저께 또 하나 나온 좋은 그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만든 그 조사한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가 발표가 또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퀄리티 주식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익이 높고 또 이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부채가 낮은 사실 재미없는 기업일 수 있는데, 예. 이 주식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고 네. 고배당주에 대한 선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퀄리티 주식이나 고배당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방어주, 소비재 뭐 이런 쪽으로 한 뭐 여름을 지나기 전에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그쪽 비중을 높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출렁거릴 것 같으니 큰 배에 머무르고 있자 일단은. 맞습니다. 네. KB증권의 신동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 참모를 임명했는데 이 참모의 임명을 두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팀 우라라고 불리는 법학자인데요. 이 법학자를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국가경제위원회 기술경쟁정책 보좌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팀 우라는 이분이 평생 독점기업 규제만 연구한 그런 전문가라고 합니다. 외신에서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함께 나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 팀 우라는 새로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참모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써서 이 책에 담긴 생각이 미국의 반독점 정책과 꽤 관련이 있을 듯해서 여러분께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 우라는 분이 꽤 유명한 분인가 봐요. 미국에서 이 반독점 분야에서는. 예, 이분이 이제 컬럼비아대에서 이제 법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법학자이신데 예. 활동한 이력이 좀 특이해요. 이제 경제 분야 관련해서 반독점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도 비슷한 분야죠. 이제 경쟁 정책을 담당을 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이분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통신 기업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한 어찌 보면 정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 즉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죠. 예, 어떤가요?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좀 급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감이 있긴 한데요. 저번에 이제 트럼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반발을 샀던 게 예. 페이스북이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개인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줬다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빅테크 문제를 심하게 제기했었고 그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그게 당시에 페이스북에서 예. 어떤 이제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라는 곳에서 어떤 게임 같은 걸 한다면서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정보 허용을 누르잖아요. 앱을 그럼- 깔려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 정보까지 다 가져간 게 한 5천만 명이 넘는데 음흠.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정치 캠페인을 한 거죠. 이제 트럼프에게 유리한 캠페인들을 집행을 한 건데 페이스북이 한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건데 페이스북 가입자들을 상대로 어떤 회사가 개인 정보를 빼내서 그렇죠. 그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예. 물론 이게 페이스북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이런 앱 자체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굉장히 좀 파문을 일으켰었죠. 사람들이 어느 한두 개의 앱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 그 앱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페이스북이 의도를 했다면 당선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정치 권력을 굉장히 좀 침해한다 이런 주장 민주당 내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 빅테크 기업들을 이른바 견제를 좀 해야 된다는 게 현재 미국 민주당 정부의 기류다 그 말이군요.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중산층에게 타격을 줬다 예.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좀 공화당 내에서도 좀 초당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하나하나 이제 그 내각에 들어오는 참모로 임명되는 분들의 면면을 봐도 가끔씩 와 저분은 정말 되게 그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급진적인 분인데 예. 밖에서 목소리나 내는 학자인 줄 알았더니 정부로 들어오네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하더군요. 지금 이제 팀 우가 보좌관 임명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좌관 한 명 가지고 뭐 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좀 예사롭지 않은 게 한 2주 후에 그 리나 칸이라는 굉장히 젊은 학자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이어서 독점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예. 인수합병도 허가하고 근데 이분의 졸업 논문이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아마존의 반독점법 위반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아마존 킬러라고 부르는 외신도 있더라고요. 신념이네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각이 들어갔으니까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예, 예상했던 정도의 견제보다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겠군요. 예, 오늘의 책인 이 빅니스라고 하는 책은 티무라는 분이 최근에 쓴 겁니까? 2018년에 쓴 책입니다. 2018년 한 3년 됐네요. 예, 예.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빅니스인데 이게 빅 크다 빅자에 네. 그 명사로 만든 NESS를 붙여서 거대한 것들 이건데 큰 놈들. 예. 예. 근데 원서 제목은 더 컬스 오브 빅니스라 그래서 거대한 것들의 저주.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그런 적대적인 모습이 보이죠. 예. 근데 이제 거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거대 기업을 말하는데 한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왜 거대 기업이 문제고 독점이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한 권에 담은 이 학자의 신념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점이 우리도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독점하면 안 좋죠.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은지 물어보면 딱히 설명하기는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이분은 독점 기업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이 좀 워낙 얇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런 정책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까 싶었는데 예. 시작을 1624년에 영국 의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나오나 해서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의회에서 만든 반독점 법령을 얘기하는데 모든 독점은 이 왕국의 법에 반해서 모두 무효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독점은 무효다. 예, 이 법으로 이제 이 책을 엽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 맥락이 당시 왕이 워낙 권력이 이제 의회랑 다투다 보니까 자기 측근들에게 독점권을 계속 줬거든요. 뭐 무슨 수입 독점권, 산업 독점권을 계속 줬습니다. 왕실이.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팀5는
이런 독점이란 것 자체가 이런 압제 권력이나 전제 군주들이 주던 거에서 뿌리를 찾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독점에 대해서 싫어하던 그 전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반독점 법령이 지금의 모든 반독점법의 뿌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뿌리를 깊게 보고 예. 좀 이런 정치적 권력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독점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왕이 특정한 상품을 어떤 특정인에게만 거래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준 것부터 시작됐으니 그게 왕권을 강화하거나 특정 왕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나쁘다 그렇게 봤군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게 나치 독일도 얘기하고 뭐 소련식 중앙 경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독점에 대해서 좀 이런 집중된 권력 자체를 독점으로 좀 넓혀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런 권력 집중에 저항을 하는 게 바로 반독점 행위다. 반독점 법령이다. 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독점 자체가 반민주다 이 말이군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좀 거대한 권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거대 기업을 넘어서서. 기업이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다. 예. 기업들은 그 얘기 들으면 조금 억울하긴 하겠어요.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면 시장을 독점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사회를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정치적으로는 뭐 우리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하는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좀 빅테크 얘기를 하려고 아마 이 책을 2018년에 썼을 텐데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특히 페이스북이 아마 많이 문제가 될 텐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실제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있거든요.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미쳤다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페이스북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한쪽에서는 그럼 페이스북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주커버그가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상태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뭐 알고리즘 노출을 바꾸면서 뭐 한쪽을 더 노출 많이 시키면 사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페이스북을 그래서 한 10조각으로 나누면 페이스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들어와서 여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올리니까 그거 보는 재미로 들어가는데 그게 서울의 강서구는 A 페이스북을 쓰고 서울의 송파구는 뭐 B 페이스북을 쓰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재미있겠어요? 즉 뭔가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독점을 막으면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런 좀 반독점법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네.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반독점이 예, 독점 기업을 해체하는 행위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어떤 논리예요? 재밌네요. 이제 이분이 예를 드는 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업을 쪼개는 일이 굉장히 낯설어졌지만 사실 1970년대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쪼개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에 IBM이라는 기업에 이제 반독점 소송을 겁니다. 미국 법무부가. 당시 IBM이 이제 빅블루라고 불렸는데 벌써 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당시 컴퓨터를 거의 뭐 독점적으로 만드는 업체였다 보니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법무부가 그 반독점 소송을 겁니다. 이제 당신들이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끼워 파는 건 이건 독점이다. 뭐 사업 부분은 분할하든지 해라라고 이제 소송을 겁니다. 네.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쪼개지진 않았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IBM의 레드라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BM이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기업들이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 파는 회사가 음료수 뭐 상품권 이런 거까지 다 팔아버리니까 네. 냉장고를 팔든 음료수를 팔든 둘 중에 하나만 파세요가 미국 정부의 생각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태어났거든요. 운영체계 만들는. 예.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친구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IBM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이제 성공카드에다 찍어서 만든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IBM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인수할 기회도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반독점법 걱정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한 겁니다. IBM이. 그래서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새로운 기업이 생기지 않았느냐 예. 그 주장이군요.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기고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꽃피인 게 아니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모든 비즈니스가 어떤 한 나라를 배경으로 그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야, 이 친구가 우리나라 다 먹으면 이거 독점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엔 경제가 글로벌 경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독점인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싹을 잘라야 되느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안에서만 보면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LG전자를 뭐 가전 사업을 흡수 합병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다 한 회사 냉장고 쓰란 말이냐지만 이게 해외 시장으로 나가면 여전히 중요한 플레이어는 아니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합쳐야만 밖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고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반독점 논란에서 가장 큰 반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기술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티무는 그 반례로 이거를 이제 국가대표 기업론이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예로 또 가져온 게 또 비슷한 시기에 1970년대 네. AT&T라는 이제 기업을 이제 쪼갠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AT&T는 우리나라의 뭐 KT랑 SK텔레콤 합친 정도의 기업이었겠죠? 그쵸. 거기에 뭐 네이버 카카오 합쳐진 정도의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네네. 정도의 기업이었죠. 근데 예. 당시에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이제 일본 전신회사 NTT라는 데가 이제 막 미국 기업들이 시총을 넘어서고 그 위협감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AT&T가 국가대표 기업이었죠. 근데 법무부에서 여기를 쪼갭니다. 당시에 여러 지역 단위로 쪼갰는데 티무는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전화 뭐 이런 중심에서 네. 틈새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퍼스널 컴퓨터로 이제 다양한 산업이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신회사로 여럿을 쪼개놨더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NTT랑 일본 정부가 합쳐가지고 이제 그 산업을 주도하거든요. 뭐 네. 슈퍼컴퓨터 중심으로 산업을 설정해서 전략을 짜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실패를 겪었죠. 일본이. 그러니까 티모는 이렇게 쪼개고 그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논란거리네요. 반대하는 분들은 이 통신회사니까 어차피 외국계 회사가 미국에 진입 못하는 시장이니까 미국 회사들끼리야 뭐 어떻게 쪼개든 그거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국제 경쟁을 하는 기업을 이렇게 함부로 쪼개다가 국가 경쟁력 사라지는 경우는 이걸로 설명이 안 된다 하는 반론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마 그게 큰 논란이 될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통신회사가 독점하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통신회사 3개가 지금 경쟁하는데도 제대로 네, 경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는 거 보면 이게 한 회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군요. 아무튼 우리는 일단 이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미국의 저 경쟁 정책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아는 거니까 토론은 잠시 접어두고라도 결국은 이분의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분은 결론은 뭐 단순합니다. 이제 열심히 큰 기업은 가능하면 쪼개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쪼개고 인수합병을 좀 어렵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네. 경쟁자들을 바로바로 이제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네. 경쟁자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막자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사실 이건 있는 기업을 쪼개는 것보다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합병을 좀 어렵게 하는 방향이 확실히 좀 가지 않을까 싶더라고. 있는 기업을 쪼개는 것도 있지. 앞으로는 합병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뭘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이제 새로운 기업이 거대한 기업에 피흡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고. 그렇죠. 예, 아마 예. 합병되는 게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저희로서는 미국에 만약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페이스북, SNS, 뭐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분리 매각하거나 네.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를 이제 분리 매각하게 하는 방안이 좀 논의가 되거든요. 요즘에 예. 예.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좀 여러 채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애플의 지배력이 약해지면 그렇죠. 30% 이런 게 지금 애플이 수수료 먹잖아요. 근데 그게 경쟁이 생기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앱 생태계에는 더 다양성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아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를 따로 팔아라라고 하는 압박이 있나 봐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앱스토어도 아이폰에 쓸 수 있게 해라라는 네. 거죠. 하긴 아이폰 사면 여기서만 사야 되고 여기서만 사면 애플이 다 돈 벌고 애플이 만든 앱은 또 네, 맞습니다. 치고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긴 하죠. 예. 사실은 그러려고 이 휴대폰 사업 시작했을 텐데 애플은 그렇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해 보자, 정복해 보자였는데 아마 치명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실현이 알겠습니다. 되면. 자,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빅리스로 보는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 구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물을 통해서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휴머노믹스. 오늘은 테슬라의 창업주의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테슬라 전기차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일론 머스크가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시장,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기셨네요. 네, 한국의 아키우스를 꿈꾸는 회사입니다. 북저널리즘. 네. 예, 주목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스탑 일론이라는 가상화폐가 등장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스탑 멈추자라는 네. 이름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가상화폐까지 등장했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시장을 띄워주는 가상화폐 수호자였는데 예. 불과 5월달 들어서서 가상화폐 시장의 공공의 적 혹은 파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탑 일론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네. 이 가상화폐 가격을 높여서 이 가격을 팔아서 테슬라 주식을 사서 테슬라의 경영권을 확보해서 일론 머스크를 쫓아내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을 만들면 상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가격이 올라요. 네, 이 가격은 첫날 가격이 500% 급증했으니까 예. 많이 오르고 있고 테슬라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죽하면 이럴까 싶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장난 비슷한 코인이 등장하는 것부터가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특히 머스크가 지난 5월 8일이었는데 네. 그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 출연했었잖아요. 그때 애프터 파티 때 그때 흥청망청 놀았다 이런 것까지 비난이 되는데 그때 SNL에서 머스크가 도지코인 한동안 본인이 엄청 뛰어났던 그 가상화폐가 사기다 이런 농담을 했는데 네. 본인한테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투자자들한테 청천벽력이었고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 네, 발언이 전해진 이후로. 38% 넘게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의 말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고 있으니까 머스크가 트윗하는 걸 스탑시키는 건 좀 필요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놀라운 건 머스크가 미운 건 알겠는데 머스크가 미우니 머스크 밉다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네. 그 코인을 상장시켜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돈 벌어서 머스크 회사를 사버리고 머스크를 해고하자. 네. 이게 그냥 가능해지는 그런 코인 만듭시다 해서 그 코인을 만들고 그게 상장돼서 거래가 네. 된다는 게 네. 되게 그게 사실은 재미있네요. 머스크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시장을 조작하고 있고 시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찌 보면 똑같이 이제 야. 카피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머스크가 이 가격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기도 한 장본인이라 그러니까요. 네, 머스크 아니었으면 이 가격 아니었을 거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군요. 3월 24일이었죠. 예. 머스크가 트윗을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 오. 그러니까 당시 가격이 비트코인이 하나가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1코인이. 예. 그런데 당시에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한 5천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코인을 주면 테슬라 한 대를 준다. 이렇게 되면 그 내재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 가상화폐의 가장 큰 약점이 뭐 이걸로 뭘 살 수 있어? 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긴 하나.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없는 가상적 화폐일 뿐인데 네. 테슬라 한 대를 1코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개념으로 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입증했다는 인상이 있었고 그 덕분에 당시 5천만 원이었던 코인 가격이 정말 로켓 상승했죠. 7천만 원대, 8천만 원대. 4월 후반때까지 8천만 원을 찍었었으니까요. 그 정말 불과 2개월 만에 3천만 원 이상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 5월 12일이었죠. 이때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라는 트윗을 또 올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젠 코인을 줘도 차를 안 준다는 뜻이니까 그럼 내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게 되면서 지금 가격이 5천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죠. 이게 참 저는 이 해프닝을 보고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비트코인이 하나에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테슬라 차를 뭐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테슬라 차를 타고 싶으면 그 비트코인 하나를 그냥 거래소에서 팔아서 네. 나온 돈으로 그 차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그 비트코인을 들고 가서 사고 싶은지 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갑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또 안 받는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차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또 그거 안 받는다고 또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이상하고 내려갈 때도 이상하더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성이 강한데 그만큼 가상화폐의 이 아찔한 그
변동성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겠죠. 테슬라 입장에서 봐도 한 대 팔아서 1코인 받았는데 네. 이게 한때는 8천만 원이었다가 한때는 4천만 원대라면 그러면 이제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겠죠. 아, 그런 부분이 테슬라는 그럼 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 비트코인을 받은 걸 다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생긴 돈으로 자동차 값을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냥 거죠. 비트코인만 네. 받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보유한 비트코인을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15조 달러짜리 어치를 샀었잖아요. 15억 달러짜리 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가격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네. 요즘같이 돈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훨씬 안전한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러다 내려가면 내려가면 손해 보는 거죠. 네, 아무튼 네, 왜 그래요, 머스크는? 머스크요. 이분은 네. 뭐 이유가 뭐라고 판단이 됩니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환경 보호인데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윗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석탄을 많이 써서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거래할 때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 당연히 전력이 소모가 되겠죠. 근데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석탄 에너지의 쓸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된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봄마다 날아오는 미세먼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가상화폐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른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대안 코인들이 있는데 예. 비트코인이 유달리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너무 크게 든다. 하나 그래서 채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네, 비트코인은 1년 동안 채굴하면요. 1년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1년 동안 채굴하기 위해 쓰이는 에너지가 말레이시아하고 스웨덴의 1년 동안의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매우 나쁘고 매우 낮죠. 심지어 중국이 채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이런 건 이른바 이제 탄소 발자국이 크고 선명하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전기를 별로 안 먹어요?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요. 예를 들면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더치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에너지 비용의 7%에 불과하고요. 그럼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게 된 겁니까? 이게 2009년부터 채굴이 시작됐잖아요. 예. 아주 1세대 초창기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제 숨은 의도를 말씀드릴 텐데 비트코인에서 이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세대 교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겉으로는 환경 보호지만 실제로는 내가 쥐락펴락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봤자 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0% 정도 채굴이 끝났거든요. 네. 비트코인의 유명한 점이 채굴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금과 비슷하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밖에 안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채굴 열심히 해도 시장을 지배할 수 없지만 네. 더치코인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코인을 지배하게 되면 시장을 주름잡을 수 있고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테슬라의 창업주가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맞습니다. 보는 거예요. 네. 머스크 본인은요 예. 독점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또는 스페이스X 같은 본인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전기차나 우주항공 분야가 모두 다 본인이 독점할 수 있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표현되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팔 때 머스크가 여기 창업했던 일부 인물이니까 페이팔 마피아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독점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머스크는 이런 독점광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해서도 자신이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독점을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네. 비트코인을 많이 흔들었죠. 그리고 예.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본질은 네. 비용의 그 감소인데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전기차 역시도 단위 거리당 이동 비용이 석탄 화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싸고요. 네. 이건 스페이스X는 마찬가지죠. 로켓을 우주에 쐈다가 다시 돌아오면 예. 그건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낮은 화폐로 시장을 혁신해낸다고 보는 거죠. 에너지 비용이 낮은 화폐라는 건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말고 어차피 그럼 채굴을 해야 되는 거라면 채굴이라는 건 컴퓨터 돌려야 되는 거고 네, 컴퓨터 돌리면 당연히 전기료가 드는데 그렇죠.
다른 것도 비트코인처럼 뭔가 자꾸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하면 더 전기가 더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차세대 비트코인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러니까 차세대 가상화폐를 보면요, 예. 채굴이 필요 없는 가상화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인데 네. 애시당초부터 채굴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이런 대안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세대 교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사실 전력 소모량이 적은 것들은 뭐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뭐 이런 에이다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채굴을 안에서 안 해요? 채굴을 하긴 하는데 네. 전력이 채굴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POW, POS 뭐 이런 채굴 방식이 있어요. 이게 네. 작업 증명 방식이다, 지분 증명 방식이다 이러는데 결국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POS 방식이 그 전력 소모량이 매우 낮고요. 에이다가 대표적인 그런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POW,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작업 증명 방식이어서 전력 소모량이 낮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개발자들과 함께 이걸 좀 개량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올리는 게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시장도 네. 에너지 비용이 낮은 가상화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연비 좋은 가상화폐로 가상화폐 시장을 좀 바꿔보겠다는 게 테슬라의 생각인 것 같다는 추측인데, 네. 야, 이게 가상화폐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탈중앙이라고 해서 누가 일일이 다 장부 만들고 전산팀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장부를 만들되 그 장부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그럼 장부 만드는 사람 월급 줄 돈이 없으니 각자가 열심히 전산을 통해서 장부를 만들고 해서 그걸 하자는 뜻이어서 그 과정에서 전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네. 그거를 그냥 그거 안 만들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누군가가 지분 많은 사람이 그냥 이거 오케이 예스 하고 사인해주고 하면 그게 중앙에 사장님 있고 했던 옛날 방식으로 네. 돌아가는 거라서 사실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가상화폐의 매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도 똑같죠. 결국은 누군가 중앙을 차지하고 리더가 된다는 거.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머스크는 암호화폐 미래를 위해서 네. 가장 좋은 포지션을 잡았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냈어요. 머스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하고 있는 거죠. 중앙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앙이 없는 곳에서.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머스크 위험한 질문인가요? 저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머스크는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이 안에 두 가지 저항 세력이 있겠죠. 말하자면 비트코인 시장의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들, 그들과의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끌시끌 하겠다는 거군요. 앞으로도. 예,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